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똑똑한 청년 생활을 위한 실전 압축형 강의 꿀팁 캠퍼스 세무편 진행을 맡은 운영사무국 이상은입니다. 꿀팁 캠퍼스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꿀팁 캠퍼스는 서울시 청년자율 예산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청년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 자치구의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주도형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희가 있는 이곳 구로구에선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는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 올해 사업으로는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동네 소모임 및 또래 멘토링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금 여러분이 참여한 꿀팁 캠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참여 기구로 설립되어서 2017년 12월 1기가 발족된 후에 현재 2기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꿀팁 캠퍼스 세무편 강의를 진행하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의 백승훈 상임이사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재밌는 강의와 소통을 통해서 세무에 관한 유익한 꿀팁을 전수해 주실 분이에요. 환영합니다. 백승훈 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강사님 강의를 듣기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짧은 네.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청년직업트레이닝센터의 백승은이라고 하고요. 저희 센터는 청년들의 시선에 맞춘 금융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을 하시든 사업소득을 하시든 소득이 발생하면은 나는 내기 싫지만 어쨌든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이제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걸 잘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마찬가지로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요, 연말정산이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센터가 궁금해서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네, 다 넘어가고 저도 제 소개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런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자리에서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금과 세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세금에 대한 정의, 강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금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 말고요. 제 나름대로 약간 이제 바꿔서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라는 걸 이제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하여 국민에게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 강제가 우리 소비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 강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표현했냐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거,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가장 확실한 거는 죽음과 세금이다. 그러니까 죽음에 비견될 정도로 이 세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 누군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100짜리 지폐에 박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다. 사실은 좀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의 이제 건국의 좀 기틀을 다지신 분이고 마찬가지로 이 세금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런 제도들을 처음에 좀 고안을 하신 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분도 세금이 그만큼 확실한 거고 피할 수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 이거는 약간 법률적인 거고 이론적인 거니까 간단히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세금을 일단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세랑 간접세가 있습니다. 차이는 내가 직접 내냐 아니면 내가 세금을 내지만 내가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직접세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소득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아니면 월급 생활을 하시든 아니면 자영업자로 개인 사업을 하시든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내는 이 돈이
그 소득세가 대표적으로 이제 직접세가 되는 거고요. 간접세, 내가 세금을 냈는데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낸다고? 라고 약간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세라고 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건 사시면 영수증에 대략 한 10% 정도가 부가세라고 해서 찍혀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부가세를 여러분들이 세무사에 직접 갖다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파신 분들이 한 달 동안 모아서 이 돈을 세무서에 대신 내주죠. 이러니까 실제 낸 사람은 난데 이 물건을 산 난데 내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해서 간접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금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제 우리 소득세와 관련된 몇 가지만 이야기할 건데요. 뭐 그냥 많다 이런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세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 구로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걷어가는 그런 돈이 있고요. 서울시가 걷어가는 돈이 있고 또 구로구에서 걷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가져가는 국세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 기본적인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할 때 납부하게 되는 이런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뭐 이런 것들이 국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방정부도 아까 이 자율예산제로 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서울시랑 구로구도 세금을 마찬가지로 걷겠죠. 그랬을 때의 지방세입이 여기 취득세, 어떤 자동차나 어떤 그 부동산을 받았을 때 취득세나 아니면 면허세 아니면 뭐 담배 피시는 분들 아주 모범 시민으로 세금 잘 내고 계신 거예요.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등등을 지방세에서 걷고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을 드실 때도 그 안에 교육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술만 즐기셔도 세금을 내는 모범 시민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농담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세금 내려고 술 드시지 마시고요. 네, 적당하게 이제 건강 관리하시면서 이제 납세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모든 세금들을 나열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모든 세금들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류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세금 중에서 제가 내고 싶은 세금이 있어요. 내고 싶은 세금. 네, 다른 사람들은 막 세금 내기 싫어하는데 저는 내고 싶은 세금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요. 네, 제가 집이 없어서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내고 싶은 세금, 종합부동산세 혹은 재산세 정도는 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돈 많이 버셔서 종합부동산세 많이 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종류는 뭐 법률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럼 지금 소득세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할 때 원천징수 몇 퍼센트가 되시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제 월급 받거나 이럴 때 몇 퍼센트 되던가요? 네,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 3.3%를 떼고 주죠. 정확하게는 3%는 아까 얘기했던 국세, 소득세고요. 나머지 0.3%, 그러니까 국세의 10%라고 해서 0.3%는요,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3%, 0.3%에서 3.3%를 떼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소득세가 6%래요. 그럼 내가 내는 거랑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이게 실제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연소득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뭐 15%뭐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그래도 세금을 조금 더 내게끔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내 3%는 어디서 나온 숫자죠? 여긴 최소가 6%인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내 소득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내가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통장에 꽂히는 돈이 연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넘으실 거예요. 최저 시급으로 받는다, 최저 임금으로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매월 받으시면은 연 2천만 원 정도 넘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1,2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는 6%도 넘어서 저는 15%를 내고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연말정산이라든가 원천징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세금이랑 세테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그 표준 구간, 과세 구간, 이 소득세율이나 연말정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세테크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럼 세테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금 플러스 재테크입니다. 그 손모양이 반대네요. 네, 세금 플러스 재테크입니다. 자, 그래서 세금으로 뭔가 돈을 벌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런 여러 가지 세금 제도들을 이용해서 세금을 절약하겠다. 혹은 세금에 좀 더 유리한 상품을 내가 가입함으로써 내가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세테크입니다. 네, 이게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넘어오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뭐 세금 혜택이 많거나 금융상품에 많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월급쟁이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연말정산이나 이런 뭐 각종 공제들을 잘 받아서 환급을 많이 받겠다 정도의 의미로 좀 의미가 좁혀졌습니다. 어쨌든 내가 뭐 연말정산이나 뭐 종합소득세에서 환급을 많이 받겠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을 할 때 이왕이면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는 금융 소비자로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세금 탈세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똑같은 금액을 저축을 하더라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자 소득세를 내지만 다른 어떤 상품은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세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천징수 이야기 잠깐 했었죠. 왜 3.3%를 뗐다가 굳이 연말정산이나 5월에 왜 다시 계산을 하지? 처음부터 그냥 계산 잘해주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원천징수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자, 11월 달 벌써 11월이에요. 네, 2021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1월 달 열심히 일을 해서 11월 달에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잘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 소득에서 3.3%의 세금을 미리 뗍니다. 회사가 주지 않아요. 이 3.3%는. 자, 그럼 이 3.3%는 어떻게 되냐?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회사의 모든 사람들의 이 3.3%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세무서에 회사가 대신 냅니다. 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회사가 대신 한꺼번에 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회사가 이제 모아서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월 이렇게 원천 징수해서 냈던 돈들을 1년에 한 번 정산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말정산이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산을 했을 때 내가 실제보다 많이 냈다라고 하면은 환급을 해주는 거고요. 내가 내야 되는 돈보다 적게 냈다라고 하면은 추징을 해주는 거예요. 추징을 해서 돈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돈을 더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숫자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분명히 소득세는 6%라고 했고 내 월급에서 떼가는 건 3%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원래 세금보다 적게 내고 있는 건데 나는 어떻게 환급을 받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공제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처럼 정산의 과정을 거쳐서 나는 원래 이렇게 세금 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제출해서 나는 실제 번 돈은 이거보다 적어 아니면 나는 이것보다 더 적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어필하는 과정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6%가 기본적인 세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의 세율을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 인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 6%보다 미만 대부분 환급을 받으시고 심지어 공제를 이것저것 받다 보니까 세금을 하나도 안 내시는 그러니까 원천세를 냈던 거를 그대로 돌려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할까요? 한 번에 정산 안 하고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할까요? 네,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징수 업무. 원래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요. 우리나라의 직장인이 대략 한 3천만 명 정도로 대충 계산했을 때라고 이야기한다면 매달 원래 이걸 하려면 매달 이제 세무서에서 이 사람들의 세금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3.3%씩 떼라 라고 해서 회사에 이런 업무를 부담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적인 세수, 이 세수가 아니고요. 세금 수입을 확보한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연봉 협상을 해가지고 내 연봉이 딱 나왔다라고 해도 이 연봉을 1월 1일에 한 번에 주고 이거를 1년 내내 살아라 라고 하면은 돈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연봉으로 내 연봉이 정해지더라도 월급으로 보통 받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나라 돈도요. 한꺼번에 받아도 뭐 어쨌든 받을 돈 받는 거지만 매월 이렇게 징수를 하다 보면은 그때그때 우리가 자금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제 번 돈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통장에 꽂히는 돈이 진짜 내가 번 돈일까요?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세금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살아있기 위해서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네,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뭐 통신비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핸드폰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돈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번 돈이랑 쓴 돈이 딱 나눠져 있어요. 법인카드 쓰면은 그게 매입 자료가 되는 거고 내가 얼마 썼고 얼마 벌었고 이게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번 돈이랑 실제 내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쓴 돈이. 그렇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을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개인들은 그게 어려워서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번째, 요거는 뭐랄까 저의 의견이 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참고만 하세요. 내수 경기 활성화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환급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소비가 조금 늘어납니다. 이게 환급이 나오는 2월이나 3월 월급에서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럼 그때는 환급 많이 받았으니까 소비를 좀 많이 하시게 돼요. 이러면 이제 내수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건데요. 자, 반대로 이거를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홍콩이나 싱가포르는요. 이렇게 세금 한 번 낼 때마다 내수 경기가 위축됩니다. 자, 연봉 3천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하면요. 원천 징수가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내실 거예요. 1년에 원천 징수로.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반대로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이걸 내가 한꺼번에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월마다 내가 100만 원씩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은 쪼들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줄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노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5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종 이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공제 항목을 통해서 이것들은 사람들이 이거는 필요한 돈이다. 이거는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지출이 인정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내가 그거를 그만큼 나라가 세금에서 빼주겠다라고 하는 게 공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소비에 대해서 장려를 하는 거죠. 혜택을 줌으로써. 그래서 이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편의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원천 징수라는 걸 하고 평소에 조금씩 냈다가 나중에 정산을 해서 환급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제 종류에 대해서 뒤에 이어서 볼 건데요. 자, 소득공제가 있고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네, 이 구분은요. 구분은 어렵습니다. 네,
뭐 정의나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리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 없이 다 챙기시면 됩니다. 자,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랑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헷갈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항목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공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각종 뭐 상품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걸로 챙기시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강사니까 네, 어떤 건지 개념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소득세 산출 시익에서 보면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랑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상,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이상 15% 이렇게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네. 실제 내가 번 돈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소득세 산출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통장에 꽂히는 돈에서 빼기 소득공제라는 걸 합니다. 자, 소득공제 무슨 개념이냐면 야, 이거는 원래 이거 너가 번 돈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너가 나갔어야 되는 돈이야. 이건 너가 번 돈이라 할 수 없어. 해가지고 미리 까주는 거. 미리 빼주는 게 소득공제입니다. 네, 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뒤에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개인으로서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돈들이 소득공제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소득공제를 빼면 아까 표에서 봤던 과세 표준 실제 나의 그 소득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과세 표준에다가 아까 봤던 표상의 이제 세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세액공제라는 게 들어가는 건데요. 세액공제는 너가 잘 썼어. 잘 쓴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까줄게. 소득공제는 필수 지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가 번 거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까줄게 라고 했다라면 세액공제는 이거는 너가 소비를 잘한 거야. 그래서 세금을 까줄게 라는 어떤 혜택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뒤에 이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진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이게 법률적인 용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결정세액에 자,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내 연봉이 여기서 확정이 되는 거고 1년 동안 내가 실제 번 돈이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확정이 됐으면 이제 원천징수했던 내용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천징수를 더 많이 냈다. 이미 내가 낸 돈이 더 많다. 그러면은 돌려주는 거고요. 내가 더 적게 냈다. 라고 하면은 국세청에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게 보통 이제 연말정산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득공제가 유리할까요? 세액공제가 유리할까요? 네, 유불리를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린 하면 돼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소득공제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 국채 그런 대출 상품들 있잖아요. 뭐 보증금 대출이라든가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아니면은 뭐 우리 최근에 재난지원금 이런 거 줄 때 소득 기준을 보잖아요. 그쵸? 소득 기준으로 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주냐 마냐를 이제 결정을 하고 뭐 전세보증금이나 아니면은 뭐 버팀목이나 신혼부부 버팀목이나 이런 거 빌려줄 때 거기도 소득 기준을 따집니다. 그럴 때 소득공제를 미리 많이 받아놓으면 내 소득이 적게 잡혀요. 적게 잡혀서 그런 혜택을 받을 일이 커지죠.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자면 소득공제가 조금 더 유리한데 어쨌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출식까지 네, 갑자기 네, 식처럼 얘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그래서 적용되는 단계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게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서예요. 네,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서식을 보시면 여기 칸 하나마다 번호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대로 뭐 이 번호랑 저 번호를 더하고 여기다가 뭘 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끝번호가 몇 번이냐면요. 73번이 끝번호입니다. 73번. 네, 항목이 73개가 있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요.
이거 우리가 일일이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볼 필요가 없고 요즘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네, 홈택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홈택스를 잘 이용하자. 또는 이제 홈택스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소득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고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요즘 뭐 홈페이지나 앱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내는 게 조금 아깝긴 하지만 내가 소득 홈택스를 다루기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앱들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 서식은 우리가 진짜 세무서에 갔을 때 하나하나 적는 서식이고요. 요즘에는 홈택스에 의해서 내가 미리 이제 국세청이 알고 있는 자료들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서 내가 확인을 하고 이제 수정할 게 있는지, 추가할 게 있는지만 보면 돼요. 네, 그래서 홈택스로 보시면은 훨씬 더 간편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2장짜리 서식은 네,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저건 딱 어디서 보냐면 홈택스 신고가 끝나잖아요. 끝나면 한번 딱 보여줘요. 이러이러 해가지고 당신이 낼 세금은 얼마입니다. 당신은 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만 예, 한두 번 정도 예, 보게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오늘 기억하실 거 하나, 홈택스를 이용하자. 예, 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아까 세테크 관련된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공제 항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테크의 허와 시를 좀 실제를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세테크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잘 활용하는 건데, 자, 어쨌든 세테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장된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세테크는요, 꽁돈이 아닙니다. 네, 꽁돈이 아니고요. 이 환급액은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낸 돈이에요. 네, 이미 낸 돈이에요. 여러분들 월급에서 미리 땡겨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많이 받았다고 내 직장 동료보다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한턱 쏘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내가 환급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여러분들 그간에 세금 많이 냈다는 얘기고요. 아니면 그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쓴 돈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환급 많이 받았다고 사실 동료들끼리 그렇죠. 환급 많이 받았는데 한턱 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결국 내 돈을 그냥 내가 돌려받은 거다라는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게 세테크 마케팅인데요. 세테크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거나 특히 물건보다는 금융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마침 은행 창구에 갔는데 은행 창구 직원이 뭐 이거 가입하시면 세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어요. 연말정산 돌려받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세테크 때문에 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네, 세금이 우리가 낸 돈의 몇 퍼센트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금융상품이나 뭐 저축이나 이런 거를 가입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묶이는 돈이 더 커요. 한 400만 원 묶이고 나는 한 뭐 5, 60만 원 환급 돌려받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침 그 금융상품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그 금융상품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왕이면 세테크 되는 거, 세제 혜택 있는 걸로 가입하자라고 하면 오케이. 그런데 세테크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그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거는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세테크는 평소에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연말 다가오니까 1월 다가오니까 세테크 항목이 막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필 딱 요때 광고 많이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세테크 나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따가 공지 항목도 보겠지만은 평소에 하는 소비들로 웬만하면 세테크가 다 끝납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이런 금융상품을 몰아서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제 체계를 이해하면 길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이렇게 원천징수 정산하는 과정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혜택이 공제 혜택이 어떤 거에 적용되는지를 보면은 정부가 어떤 소비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구나. 그러면은 나는 어떤 소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그대로 따라가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맥락을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소득공제가 먼저 적용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인적공제라고 해서요. 사람은 누구나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간다라는 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공제라고 해가지고요. 기본으로 150만 원 까줍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에서 꽂히는 돈에서 한 사람당 150만 원 정도는 뭐 비용 처리할 필요 없어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이런 내역 필요 없어요. 그냥 150만 원 정도는 소득에서 이제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양가족까지 다 가능하고요. 그 부양가족이 특별한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여기 뭐 청년들이라 뭐 그런 분들 많이 없겠지만 청년분들 중에서도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인적 공제는요, 부부 양쪽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둘 중 한쪽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배우자도 이제 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또 연말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도 소득이 없을 때만.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만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맞벌이다라고 해서 양쪽에 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내 자녀들을 아니면은 뭐 부양가족을 어디에 인적공제로 넣을지는 약간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소득세를 많이 내는 원천징수가 좀 많이 된 사람들 쪽으로 보통은 이제 인적공제를 넣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득공제는 이 인적공제는 어떻게 챙겨야 되냐?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챙길 필요가 없이 그 회사에서 하시는 분들은 등본 내라고 하잖아요. 예. 연말정산할 때마다 등본 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인적공제 때문에 넣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서류에 다 나오니까 같이 사는지 어쩐지 서류에 다 나오니까 등본 내면 그냥 끝입니다. 네. 혹은 등본이 아니더라도 회사마다 보통은 등본인데 가끔씩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내라는 데가 있어요.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건 평소에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다 해주는 거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연금에 대해서. 네. 연금이 사실은 이거 뭐 선택이냐 어쩌냐 이걸 떠나서 누구나 필요한 겁니다. 네. 이건 오늘 세테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재무 관리에 있어서도 연금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평생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득의 공백을 우리는 준비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너가 지금 너 소득을 너가 써야 되는 거 안 쓰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묶어두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연금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월급을 받으시면 3.3%뿐만 아니라 4대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공제가 되죠. 사실 좀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뼈 아프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전액 소득공제를 해준다라는 이야기고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 소유의 주택을 이제 은행에 맡겨서 그 주택 가격을 거꾸로 연금처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개인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써오기는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이전에 그 개인연금 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미 청년이 아니라서 여기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40% 공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해서 갖고 온 거는 일부 이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이제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있어요. 노란우산 공제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면서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그 경영에 대한 그 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노란우산 공제인데요. 이 공제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전액 이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내가 폐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경영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어떤 그 가게를 경영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 자영업자의 뭐 고용보험 같은 느낌이긴 한데 받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공제도 잘 되고 이제 국가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특별공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그냥 강제로 떼가죠. 그냥 몇 퍼센트? 월급 오르면 월급 오른 대로 그냥 바로 떼갑니다. 그죠? 이것도 이런 거를 우리 이 4대 사회보험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이제 준조세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은 아니죠. 4대 보험료니까 세금은 아닌데 이렇게 강제로 진술하다 보니까 세금처럼 그러니까 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런 혜택이 있어야죠. 그죠? 예, 떼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도 필수 가입이고 이거는 이제 국가 전체의 국민 건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 관련돼서 주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여기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퍼센트는 조금 달라지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법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주택청약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는 연 240만 원. 그러니까 내가 매월 납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월 납부금이 20만 원인 그 돈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특징은 이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예,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주택청약 공제는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창업자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환경이나 복지 분야처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 얘기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평소에 준비할 게 없어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도 마찬가지로 정부랑 이렇게 연결이 그 행정망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노란 그 종합소득세에서도 우리가 서류 챙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여태까지 챙길 서류 하나 나왔습니다. 기본공제에 주민등록등본 네, 그 한 장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거 서류 챙길 필요 없습니다. 네,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서 그거 요구하실 거예요. 국세청에 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와라. 라고 회사에서 요구를 할 텐데요. 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아까 얘기했던 국민연금 얼마 냈는지, 건강보험 얼마 냈는지, 그다음에 좀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세액공제 관련해서 교육비 얼마 냈는지, 의료비 얼마 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정부에서 전산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챙겨야 되는 그런 그 서류들은 많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그런 상품들을 선택해서 이용만 하면 되게끔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네, 내년부터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까지도 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회사가 그걸 다 개인한테 받을 필요 없이 개인은 개인정보 동의만 해주시면 돼요. 개인정보 동의만 해주면 회사가 알아서 그 국세청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챙길 건 더더욱 없습니다. 예, 더더욱 없어서 그냥 어떤 게 공제가 된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아까 그 신고 서류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만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거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챙겨야 되는 유일한 서류는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유일한 서류는 뭐 기부금 정도만 준비해서 챙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특별공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해서 뒤에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가끔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거의 환급 비율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서로 이제 비율을 좀 나누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뒤 페이지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예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자, 내가 신용카드 100% 쓴다, 체크카드 100% 쓴다, 현금 영수증 100% 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불리한 거는 신용카드예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만 15%거든요. 네. 그런데 또 경우의 수 따지면은 우리가 모든 거래에 있어서 현금 영수증을 받는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적절하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등등을 쓰게 될 거고요. 요즘에 여기서는 이제 직불카드, 체크카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요새 좀 들어온 개념이 지역화폐. 네, 서울 분들 제로페이 있으실 거고, 네, 경기도 지역화폐, 뭐 이런 지역화폐에도 이제 직불이나 체크카드랑 같이 그 한도를 공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소비 패턴에서 편한 대로 이제 소비를 해도 어느 정도 공제 항목은 맞춰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결제에 대한 거, 소비처에 대한 그 공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위에 나와 있듯이 결제 수단 상관없이 그러니까 카드를 쓰든 직불이나 체크카드를 쓰든 현금 영수증을 쓰든 상관없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말씀드렸죠? 정부가 이런 소비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나 공연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이 이런 문화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여러분들 결제하면은 체크가 되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박물관 갈 때마다 그 티켓을 모아둬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외에 전통시장도 아니에요. 대중교통도 아니에요. 뭐 도서나 공연 같은 문화도 아니에요. 이 외의 소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현금 영수증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소비에서 이런 결제 수단이 중요한 결제 수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비는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액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공제를 아무리 받아봤자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네, 쓰셔도 네,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액공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세액공제인데요. 보통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랑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일부 진짜 중요한 거는 겹치기도 합니다. 뭐냐면 세액공제 중에서 자녀공제가 있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역시 이거에 의해서 내 소득세를 거의 안 냅니다.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이 좀 있다. 그러니까 뭐 좀 옛날 기준이긴 하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라고 했을 때는 4인 가족이 쓸 거 다 쓰고 이렇게 공제도 받고 하면은 사실 다른 거 뭐 굳이 찾아서 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이제 원천세는 거의 다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자녀세액 공제가 들어간 이유는 이제 여기서 얘기했듯이 어떤 추가적인 공제를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특이한 거는 입양 가족이나 위탁 가정이라고 해서 원래는 아동보호 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가정의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탁 가정으로 가서 거기서 자라는 그런 이제 보호 아동들이 있는데 그 아동의 그런 것까지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째냐, 둘째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래서 셋째 아이까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웬만한 원천징수는 다 돌려받으세요. 네. 이렇게 출산 장려책으로 뭐 일단 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연금에 대해서 아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금 저축에 대해서 우리 은행 창구 가면은 이제 연금을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연금에 대해서도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은요 세액공제가 이중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면은 이자 소득이 있잖아요. 이 이자 소득이 생각보다 셉니다. 네, 15.4%를 이자 소득세로 냅니다. 이래서 사실 세테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5.4%나 떼갑니다. 이자 소득세로. 그런데
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이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이 납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개인의 노후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국가가 이렇게 강조할 정도면 여러분들도 노후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 한도부터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납입금 기준입니다. 납입금 기준. 총 700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구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자,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으로는 400만 원까지. 그리고 퇴직연금이랑 합쳐서는 700만 원까지. 여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의 한도가 4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합쳐서 7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나는 퇴직연금만 해서 그냥 오로지 퇴직연금만 해서 700만 원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저축 400, 퇴직연금 300 해가지고 700만 원 구성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금액만큼은 1년에 이 금액을 납입한 것만큼은 이자 소득세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세액 감면, 세액 공제 혜택까지도 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 왜 이렇게 혜택이 좋죠? 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네, 일종의 세금을 뒤로 밀어주는 건데요. 지금 당장은 이자 소득세도 내지 않고 세액도 감면을 해주지만 나중에 연금을 낼 때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혜택은 있습니다. 이자 소득세는 15.4%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연금 소득세는 뭐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5%, 4%, 3%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15%랑 5%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어쨌든 내는 세금 자체는 이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이득이긴 해요. 세금을 적게 내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 내가 지금 한창 일할 나이에 이자 소득세 아니면 세액공제 받는 그 금액이나 아니면 내가 진짜 나이 들어서 노후에 소득이 연금밖에 없을 때 떼가는 그 5%랑 체감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자, 이거는 연금으로 받는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혜택을 아주 빵빵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내가 뭐 실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연금저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이걸 만약에 해지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간에 받았던 세금 혜택을 한꺼번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연금으로 받는다는 전제 하에 혜택을 받았던 건데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간에 해지한다 라고 하면 그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 그 연금저축 400, 퇴직연금까지 해서 700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4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우리가 한 30만 원 정도 연금저축을 하는 걸로 나와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하면은 대략 한 뭐 400만 원 조금 안 되게 그 한도를 채울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저축을 할 때 순수하게 연금만을 위해서 30만 원까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20년, 30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액공제 한도가 월 30만 원이라고 해서 30만 원짜리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처음에는 내가 사회초년생이거나 월급이 적을 때는 연금저축 10만 원 먼저 매월 10만 원 내는 것부터 가입했다가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이 10만 원에 10만 원 또 얹어서 나중에 더 여유가 생기면 10만 원에 또 10만 원 얹어서 이렇게 해서 당장의 이자를 욕심내기보다는 나의 전체적인 재무 계획에 있어서 부담이 없게끔 이렇게 좀 설계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PPT에 나와 있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연금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 말고도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바람직한 연금 구조라는 게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피라미드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적연금이 베이스로 깔리고요. 그 위가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보는 개인연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국민연금이 가장 마지막에 있죠? 라고 하지만 국민연금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뉴스에서는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지만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게 한 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어떤 투자를 해서 연평균 꾸준하게 9% 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이 공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국민연금의 좋은 점은 뭐냐면 월급 생활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내는 국민연금 플러스 회사가 내는 돈을 합쳐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반이거든요. 네. 내가 반 내고 회사가 반 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이 2배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낸 돈보다 원금을 2배 굴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국민연금은 잘 유지 관리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순수하게 내가 낸 원금만으로 굴리는 거기 때문에 좀 파이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그 다음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개인연금보다는 액수가 커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일을 할 때마다 퇴직금이 적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금이 좀 크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할 때마다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자라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내가 국민연금도 하고 퇴직연금도 했는데 이걸로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플러스 알파로 개인연금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보험 영업 많이 했는데 한동안 보험 영업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까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 뉴스 기사에서 막 몇 년도에 뭐 고갈된다고 한다. 국민연금 뭐 수익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면서 개인연금을 이제 이렇게 상품 가입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금 자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위기, 연금이 고갈되는 위기라고 하면은 별거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예요. 네, 그것 때문에 연금이 고갈되는 건데요. 저출산 고령화는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똑같이 위기가 와요. 그런데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국민연금을 도와줄까요? 개인연금, 그런 뭐 보험회사나 이런 은행들의 개인연금을 도와줄까요? 당연히 국민연금을 도와주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그래도 좀 이제 받을 만한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국민연금 가장 베이스로 그 위에 퇴직연금, 그 위에 개인연금으로 두시면 적절한 밸런스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세 이연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지 앞서 설명했습니다. 내가 원래 지금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을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면은 연금 소득으로 나중에 이 세율을 좀 낮춰서 주는 방향으로 바꾸기 때문에 조세를 이동시킨다. 세금을 이제 연기한다라는 의미의 조세 이연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연금저축공제냐, 연금소득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5%를 낼 거예요, 5%를 낼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상대적인 그 체감도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조삼모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연금저축이냐, 연금이냐.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요.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연금이고요. 저축이고요. 연금은 그냥 연금이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연금은 보험이고요. 연금저축은 금융상품, 저축상품입니다. 자, 아직까지 좀 구분이 안 되시죠? 단적으로 우리가 금융소비자한테 이제 딱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연금저축은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세제 적격 상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은 이런 세금 관련 혜택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대신 단점만 있냐? 이렇게 보면 단점일 것 같은데 장단점 다 있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연금저축은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에 나중에 세금을 낸다. 그리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내가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금은 그냥 보험이에요. 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없지만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았을 때 내야 되는 연금 소득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지할 때는 세금 혜택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토해낼 건 없어요. 그냥 뭐 보험을 해지했으니까 해지 환급금 정도만 그때 좀 손실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연금은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만 주로 운영을 하고요. 연금저축은 가장 아랫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은행에서 이제 운영하는 연금저축도 있고요.
뭐 보험회사에서 연금저축 똑같이 운영합니다. 상품명이 다른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연금저축, 연금. 그 다음에 뭐 종금사라고 해서 제가 줄임말 좀 써왔는데요. 투자회사들 있죠. 무슨 신탁 뭐 이런 투자증권 회사에서도 연금저축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차이는 뭘까요? 네, 그냥 금융기관의 성격의 차이예요. 은행은 원금 보장이 되는 대신에 약간 좀 안정적인 수익률이 좀 낮은 이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종금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베이스가 투자회사다 보니까 조금 더 공적적으로 투자를 하는 대신에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연금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상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회사의 상품이든지 간에 연금 저축, 네, 세제 적격,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 저축이면 똑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계속 넘어가면 기부금 공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니까 여러 군데 기부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이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일단은 기부금에도 급이 있습니다. 네, 분류가 있어서 급이 있어서 공제하는 비중이 다른데요. 첫 번째 정치자금 기부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떤 뭐 정당에 후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특정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후원회를 통해서 이제 기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나 정치 정당이 없다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네, 역시나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데요. 가장 많이 됩니다.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 11분의 1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좀 어려우시죠? 대략 계산하면 10만 원 내가 정당에 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9만 9천 원, 9만 몇천 원을 돌려받아요. 네, 세액공제에서 까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몇천 원만 내면서 어떤 뭐 정당이나 이제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거죠. 네, 기부금 공제의 이유는 뭐냐면 기부금 공제 왜 이렇게 혜택을 주냐라고 하면은 원래대로라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 정당도 마찬가지, 뭐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뭐 장학회나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도 원래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지원해줘야 되는 일인데, 너가 직접 후원을 했으면 그것도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거의 내가 몇천 원 정도 내고 10만 원 생생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15% 정도까지는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뭐 밑에도 이제 기부금의 급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법정 기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원, 그다음에 어떤 재단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끔씩 어떤 그 요번에 특히 코로나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보건소에 기부해 주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이러한 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 기부금이라고 해서 뭐 NGO 단체처럼 뭐 구호 단체나 이런 것처럼 시민 단체지만 민간 단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데야 라고 해서 지정을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정 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표현이 좀 바뀌었습니다. 공익법인이라고 해요. 그럼 공익법인에 내가 기부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정 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은요. 대부분 전산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통합이 되어 있어서 나는 뭐 액수가 실제랑 맞는지 이런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기부금 공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서류를 챙기셔야 돼요. 네, 이런 건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기부 받을 만한 데가 너무 많으니까 통합이 안 돼 있어서 아마 뭐 연말정산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에서 기부금 공제 받을 거 뭐 서류 내라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아니면 뭐 기부하셨던데 뭐 NGO 단체나 이런 데서는 요청을 해서 기부금 영수증 받아서 제출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랑은 좀 다르게 이 기부금 공제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 챙겨야 되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챙길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보장성 보험료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건강보험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액 공제가 가능하는데 건강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100%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추가적인 의료비 대책이다라고 해가지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12% 정도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보장성 보험료만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의료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퍼센트는 다 적혀 있습니다. 교육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본인에 한해서는 전액입니다. 전액의 전체의 15%.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교육비 이렇게 많나 싶지만요. 학자금 대출 갚으시는 분들 혹은 뭐 학원 이제 청년들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스펙 관리를 위해서 계속 공부하시잖아요. 네, 이럴 때에 그 본인에 한해서는 전액에 한도 없이 15%를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에 있어서는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300만 원. 네,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이제 대학생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굳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어요. 보험료도 보험회사들끼리 전산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수화 자료를 다운받으면 이미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료비도 마찬가지. 건강보험에서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도 굳이 우리가 서류를 뗄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수화 그 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네, 해당되는 뭐 한국장학재단이라든가 여기에 해당되는 뭐 학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걸 국세청이 이미 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류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인데요. 월세에 대해서 10%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낸 월세에 대해서 10%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거는 서류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월세를 내는 사람이 뭐랄까 뭐 임대사업자나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신고가 들어가고 내가 굳이 챙길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면은 이분들한테 이제 관련 증빙 자료 가장 깔끔한 거는 현금 영수증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해서 따로 자료를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아요.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이 집주인분한테 이제 그 월세 영수증을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인데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신고한 만큼 소득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자기가 소득으로 잡히면 좀 불리함이 있을까봐 좀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한테 좀 싫은 소리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세액공제 금액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월세로 좀 세액공제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좀 요청하시면 되고요. 전문 임대 사업자나 뭐 법인의 뭐 아파트나 뭐 이렇게 해서 임대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좀 요청하면은 바로바로 수락을 해주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월세에 대해서도 해당되면은 우리가 직접 챙기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굉장히 뭐 숫자도 막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세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고 질의응답 받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세테크 그리고 이렇게 뭐 공제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뭐 편법, 탈법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세금은 떳떳하게 내셔야 됩니다. 네, 세금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긴 내되 떳떳하게 내고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해당되는 것들을 잘 챙겨서 혜택을 찾아가자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편법이냐 탈법이냐 이런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가끔씩 우리가 뉴스에서 막 대기업들이 막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막 세금 막 몇 억씩 내고 이럴 때 과연 그 대기업들이 이런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불법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거든요. 세무사나 회계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피해가는 겁니다. 라고 해서 선택했던 것들이 국세청이 보기에는 이거 불법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데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복잡한 세무가 있을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떳떳하게 내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떳떳하면서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안 낼까를 궁리하기보다는 일단 낼 건 다 내고 오히려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찾는 게 훨씬 더 개인 입장에서는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자, 혜택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받아야 혜택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있는 것도 이제 구로구의 꿀팁 캠퍼스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도 다 세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미 낸 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제 값은 다 지불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궁리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이런 뭐 좋은 프로그램 없나 이렇게 정보를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세금이 워낙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최대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한다라고 해도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예, 어려우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국세청도 알아요. 네, 국세청도 알아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마을 세무사 제도라고 해가지고 세무사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이제 동네를 좀 돌아다니면서 그 동주민센터에 나와서 세무 상담을 해주십니다. 물론 뭐 너무 복잡한 거는 잘 안 되지만 뭐 간단한 세무 상담 정도는 그 즉석에서 해줘요. 그래서 세무사분들 자원봉사자 한 분이랑 이제 구청의 이런 세무 담당과 직원 한 명이랑 나와가지고 상담을 해주는데요. 이런 마을 세무사 제도도 있고요. 또 이제 홈택스 들어가시면은 이제 귀퉁이에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세무상담 콜센터라고 해서 126 126번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국세에 대한 것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다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릴 자격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팁 아닌 후기를 좀 드리자면 126번은 네, 대기자가 많아서 전화 연결되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마을 세무사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그 세무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세무사를 직접 찾아가게 되면은 어떤 뭐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비쌀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용해서 일단 기초 상담을 먼저 받아만 보더라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동양미래대학교 DMMC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꿀팁 캠퍼스 세무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유익한 세무에 관련된 정보 전달해주신 백승훈 강사님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꿀팁 캠퍼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